작은 나라가 그런 일을 해낼 리 없습니다. 한 일본 유학생이 하버드 대형 강의실에서 외쳤습니다. We'll all die. 그러나 교수는 Let's 차분히 assume you know 이젠 that for 한국이 sure.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라며 말한 And 그 so you feel 한마디에 help. 400명 We 강의실이 notice 발칵 that 뒤집혔죠. sometimes we 힘과 자원도 식민지의 축적도 없던 나라. 불과 70년 만에 GDP 67달러에서 4만 달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는 사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철학. 인류 최초의 사회 헌장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정신을 흉내냈지만 끝내 닿지 못했고, 중국은 수많은 제국을 흡수했지만 단 한 나라만은 삼키지 못했죠. 이제 세계가 되묻습니다. 21세기를 이끌 민족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기술은 빠르지만 그저 작고 복잡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모든 편견이 싹 다 바뀌었어요. 하버드 특강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 계신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그건 유럽,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이었고 빛나는 한강이었어요. 교수님은 이 나라가 이론을 넘어선 문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그리고 칠판에 글씨가 써졌는데요.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 이것이 유대인의 선민사상마저 넘어섰다고 말함과 동시에 교수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오랜 학자 인생을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케이트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저번 주 강의는 원래 계획에 없던 특별 강의였습니다. 하버드 사회학과 마이클 교수님이 동아시아 사회론을 가르치시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라별로 깊이 파고들자는 거였죠. 그래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도쿄대 유미츠카 교수님이, 중국은 베이징대 왕멍 교수님이 맡았는데 한국 파트는 특별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버트 슈월츠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유럽 사회 이론의 권위자이시며 특히 국가 철학과 문명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왜 유럽 전문가가 한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이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슈월츠 교수님이 2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간 체류하시며 한국 사회를 직접 연구하셨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학회에서 한국 이야기만 하셨고 논문도 한국 중심으로 쓰기 시작하셨죠. 동료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오랜 경력의 유럽 중심 학자가 한 나라에 꽂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었습니다. 강의실은 400석 규모였는데 거의 가득 찼어요. 오열 중앙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죠. 한국 게임 회사 있는 곳 아냐? 드라마 보는 나라라던데? 대부분 막연한 기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학점 채우려고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렸고 로버트 슈월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고 영국 특유의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단상에 서셔서 잠시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이론을 넘어선 사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사회학 이론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국가는 힘을 추구한다. 경제는 이익을 좇고 문화는 지배구조를 반영한다. 이런 전제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제를 뒤집는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는 힘보다 신뢰를 선택했고 이익보다 철학을 앞세웠으며 지배가 아닌 공유를 실천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리모컨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는데 그건 놀랍게도 다름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밤의 한강이었고 불빛으로 물든 도심이었어요.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국, 옆자리 친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도시는 불과 65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고 국민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며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문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명적 도약이에요. 그리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한자 4글자가 떴어요. 홍익인간 교수님은 칠판에 이 글자를 크게 쓰셨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5천년을 관통한 철학이죠.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로마는 정복을 꿈꿨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원했으며 미국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힘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떠들던 학생들도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트북에 손을 올려놓고 집중했죠. 교수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새로운 도형을 그리셨어요. 세계의 동심원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Y라고 쓰셨고 중간에는 어떻게라고 바깥에는 무엇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골든 서클을 아십니까? 모든 성공한 조직과 국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아니라 Y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애플을 보십시오. 그들은 컴퓨터를 팔지 않습니다. 창의성을 팝니다.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제공하죠. 이게 Y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 군사력, 영토 확장, 다 무엇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동심원 가장 안쪽을 두드리셨어요. 한국은 Y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왜 경제를 발전시키는가?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왜 기술을 개발하는가?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한국의 Y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을 비교하는 표였어요. 유럽은 힘, 미국은 돈, 한국은 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이어졌어요. 유럽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었고 전쟁을 일으켰죠. 미국은 돈으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고 금융으로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Y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 하나로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이는 문명이라는 거였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학생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조금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서울에 갔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유럽 중심 세계관을 가진 건 당연했죠. 한국, 그냥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을 보내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아십니까? 그들은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홍익인간은 다릅니다.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선민사상을 넘어선 철학입니다. 아니,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이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캠퍼스였는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본 한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년 전 그곳에서 보낸 한 달 말이죠.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모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봤길래 30년 경력의 학자가 바뀐 걸까? 교수님은 천천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간 체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료조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논문 한 편 쓰고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린에 도서관 내부 사진이 떴어요. 교수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도 100명이 넘게 말이죠. 유럽 대학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옥스퍼드도 캠브리지도 새벽엔 텅 비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학생들이 책을 펼쳐놓고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학생도 없었어요. 모두 진지했죠. 교수님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떴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훈민정음을 연구했습니다. 1446년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소리의 원리를 모두 분석해서 만든 글자죠. 세계 어느 문자도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알파벳도 한자도 모두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것도 백성을 위해서 말이죠.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600년 전 금속활자, 과학적 문자 모두 백성을 위해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죠. 교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한국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 거냐고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홍익인간이에요. 배움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라고 했죠.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개인의 성공,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은 달랐어요. 세상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대생, 의대생, 인문대생 모두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기술을 배우는 이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과거의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대답에 남을 위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명동거리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주말에 명동에 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죠.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라웠어요. 가게 주인들이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이에요. 유럽 같으면 노동법 위반이라며 난리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표정은 밝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열심히 일해야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면성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삶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게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책 속에 있는 철학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철학,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강 다리 사진이 떴어요. 교수님은 칠판을 가리키셨습니다. 마지막 날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유럽 중심으로 세상을 봤는데 과연 그게 맞았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철학으로, 돈이 아니라 신뢰로, 지배가 아니라 공유로 말이죠.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아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학자 인생 30년이 흔들렸습니다. 돌아와서 논문을 다시 썼어요. 학회에서 발표했죠.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슈월츠 교수가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글자가 크게 떠올랐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철학이 현실이 된 나라, Y를 아는 문명, 그리고 Y를 5,000년간 지켜온 민족.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철학이 교육을 바꿨는지, 위기를 극복했는지, 기술을 만들었는지, 문화를 키웠는지 말이죠.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들어올 때 산만하던 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모두 교수님만 바라봤죠. 노트북 화면에 치던 글씨를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홍익인간, Y. 이 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엄청날지 말이죠. 교수님이 물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한국인은 어떻게 국민 전체가 엘리트가 되었을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그래프가 가득한 화면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비밀을 숫자로 증명하겠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마치 과학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스크린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주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평균 지능 지수입니다. 세계 각국을 비교한 자료죠. 대부분의 국가는 90에서 95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98, 영국은 99, 일본은 105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십시오. 그래프에서 한국 막대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어요. 106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 평균 지능 지수가 100을 넘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지적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소수의 천재가 많은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진짜야? 어떻게?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입니다. 수학과 과학 분야를 보십시오. 한국은 지난 20년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죠.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성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지난 20년간 금메달 획득 순위입니다. 한국은 항상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자였지만 한국은 꾸준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인은 논리적 사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질문하시겠습니까?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동양계 얼굴이었는데 또렷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교수님, 히오키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일본도 교육 강국 아닙니까?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요. 한국만 특별하다는 건 과장 아닐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어요. 학생들이 교수님을 바라봤죠. 어떻게 대답하실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일본도 분명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였으니까요.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도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노벨상 수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엘리트 중심 교육이에요. 도쿄대, 교토대 같은 명문대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대학 진학률 비교표였습니다. 일본은 58%, 미국은 63%, 한국은 78%입니다. 교수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국민의 4분의 3이 대학을 갑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즉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엘리트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죠. 히오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양보다 질 아닙니까? 모두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다 우수한 건 아니지 않나요? 목소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처럼 말이죠.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의연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을 봅시다. 그 근간에는 문자가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에서 제가 본 한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 한글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한글 자모가 떴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시작됐어요. 한글은 1446년에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글자죠.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소리의 원리를 모두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놀랍도록 쉽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평균 사흘이면 한글을 뗍니다. 사흘이요. 교수님이 칠판에 글자를 쓰셨어요. 한자와 한글을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한자를 보십시오. 수천 개를 외워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배워야 해요. 몇 년이 걸립니까? 초등학교 내내 걸리죠.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합니다. 며칠이면 끝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를 배우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고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한국 아이들은 글자를 외우는데 몇 년을 쓰지 않아요. 그 시간에 수학을, 과학을, 역사를 배웁니다. 이게 교육의 효율성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여러 나라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지금 한글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그들은 2009년부터 한글을 공식 문자로 쓰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의 언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일부 부족도 한글 도입을 검토 중이죠. 교수님 목소리에 열정이 실렸습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기 쉽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한글이 영어를 넘어 세계 공통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한글이 세계 공통어? 학생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단어마다 다르게 읽히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보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보다 쉬운 문자가 없어요. 게다가 한글은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아랍어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히오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교수님은 그쪽을 보지 않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죠. 문자가 사고를 만든다면 한글은 논리를 만듭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체계적 사고를 익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적인 배열, 이 모든 게 뇌의 논리를 각인시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이번엔 젓가락 사진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젓가락. 이게 교육이랑 무슨 관계지? 하지만 교수님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제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나무 젓가락을 쓰죠. 하지만 한국은 미끄러운 쇠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하버드 의대와 도쿄대 신경과학연구소의 공동 연구입니다. 철제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손의 미세 근육이 더 정교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과 소뇌가 더 활성화된다고 밝혀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밀한 손 기술과 높은 사고력을 동시에 키운다는 겁니다. 교수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과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게임과 e스포츠에서도 압도적이죠. 바둑 같은 전략 게임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이세돌 구단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손과 뇌를 동시에 훈련한 결과죠. 그래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학습 시간 비교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한국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입니다. 미국은 6시간, 영국은 5시간이죠. 이건 단순히 오래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생존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한국인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국가를 위해서 말이죠. 교수님이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쓰셨어요. 홍익인간, 그리고 그 옆에 교육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결이 보이십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교육을 바꿨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래서 한국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엘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였습니다. 배우기 쉬운 글자 덕분에 모든 국민이 빠르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죠. 손이 저절로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 엘리트 시스템, 과학적 문자, 철제 젓가락, 하루 10시간 학습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국민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수의 천재가 아닌 전 국민이 천재인 나라. 교수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교육을 특권으로 보지 않고 권리로 본 나라. 그래서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성장했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월성입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죠.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와, 대박.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히오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도트를 보고 있었죠.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태어난 척 가만히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 강해질까요? 다음엔 한국의 위기 극복 역사를 보겠습니다. 전쟁, 경제 위기, 팬데믹, 모든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었다고, 그리고 그 철학이 국민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죠. 히오키를 흘끔 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그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검은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어요. 67, 그게 전부였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 국민 1인당 소득입니다.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67달러. 그게 1년 소득이라는 거였죠.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공장도 도로도 학교도 남은 건 폐허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죠.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었어요.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남루한 옷차림이었죠. 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다고요.
봄이 되면 먹을 게 떨어져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주리던 시절이었죠. 겨울엔 연탄불에 의지했고 작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역사학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타임라인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는 긴 줄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1962년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항구를 건설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죠. 기술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했을까요? 사람으로 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 말이죠. 스크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진이 떴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18km,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공사였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죠.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어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대로 현장을 지켰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돈을 많이 줘서? 아닙니다. 일당은 보잘것없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산다는 절박함이었죠. 그때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농촌 마을 풍경이었어요. 지붕을 고치는 사람들, 길을 닦는 사람들 모두 함께 일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건 정부가 시작했지만 국민이 완성한 운동이었어요. 위에서 명령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죠.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이어졌어요. 초기엔 보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 몇 포대 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새벽부터 일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을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잘 사는 마을이 가난한 마을을 도왔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죠. 어느 마을이 길을 잘 닦으면 옆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마을에 적용했어요.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은 있었지만 결국엔 함께 발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었어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 마을 단위에서 실천된 거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참여, 공동체 의식, 협력, 이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교수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3만 4천 개 마을이 참여했죠. 그리고 농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들어왔고 수도가 설치되었으며 도로가 포장됐습니다. 10년 만에 한국 농촌이 완전히 달라졌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선이었어요. 교수님이 가리키셨죠.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평균 연 8% 이상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위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97년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에 들어갔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으며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금을 내놓았어요. 결혼반지, 목걸이, 돌반지,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말이죠. 시골 할머니가 평생 모은 금부치를 들고 은행에 오셨고 초등학생이 용돈 모아서 금반지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을 가린 채 스크린을 봤죠. 사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금을 내놓는 사람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단 2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24억 달러였죠.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희생정신은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경제 모델을 뛰어넘는다고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역사상 최단 기간 채무 상환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3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민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어요. 선진국들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2.5%, 일본은 마이너스 5.4%,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4.3% 성장률을 기록했죠. 기업들이 도산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만 달랐습니다. 플러스 0.2% 성장을 기록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어간 선진국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만 버틸 수 있었냐고 물었죠.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늘렸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국민이 소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본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였어요.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팬데믹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죠. 나라마다 봉쇄에 들어갔고 경제가 마비됐으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 달랐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빠른 추적과 격리 세계가 한국을 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라고 말이죠.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패턴이 보이십니까? 전쟁 후 폐허, 새마을운동, 경제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매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DNA 속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정신,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 이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셨어요. 홍익인간, 그리고 그 옆에 위기 극복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다시 연결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 위기 앞에서 빛을 발했어요.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래서 금반지를 내놓았고 밤낮 없이 일했으며 함께 버텼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적어놓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폐허, 새마을운동, 금모으기, 공동체, 희생, 극복,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었죠. 교수님이 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만든 산업은 어떨까요? 다음엔 한국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를 띄우셨는데요. 바로 세계 지도였는데 여러 나라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각기 다른 색깔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글로벌 산업 지도입니다. 각 색깔은 산업을 의미해요. 빨간색은 반도체, 파란색은 배터리, 초록색은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의 불빛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세 가지 색깔 모두 말이죠. 교수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이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인공지능 모두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반도체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막대 두 개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교수님이 가리키셨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70%?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 모든 스마트폰의 10대 중 7대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죠. 노트북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이퀄 퓨처, 한국이 곧 미래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에요. 기술 격차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3나노, 4나노 공정. 이건 중국이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잡기 힘든 수준입니다. 미국조차 인정했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산업 지도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배터리가 석유만큼 중요한 자원이 됐어요. 그럼 누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까요? 다시 한국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자동차 회사 로고들이 떴습니다.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BMW, 현대차 모두 세계적인 브랜드였죠.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차를 못 만들어요. 독일 명품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한국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성능이 좋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이 정도야? 옆자리 친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신뢰를 팝니다. 30년 전 한국 제품은 싸구려였어요. 품질이 나쁘다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입니다.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교수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지켰고 품질을 보장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어요. 수십 년간 이걸 반복했죠. 그래서 지금 세계 기업들이 한국을 믿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대인이 금융을 장악했다면 한국은 미래를 장악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인의 지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둑을 아십니까? 3000년 역사를 가진 동양의 전략 게임이에요.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고 알려진 가장 복잡한 게임입니다. 스크린에 바둑판이 떠올랐습니다. 흑백의 돌들이 놓여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오랫동안 바둑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여겨졌죠. 왜냐하면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인간 최고수들을 연달아 꺾었습니다. 화면에 경기 장면이 떴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과 상대하는 슈퍼매치였죠.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이 알파고를 이겼어요. 한국의 이세돌 구단입니다.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타이핑하던 걸 멈추고 스크린을 봤어요. 경기 장면이 지나가고 있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5번의 대국 중 한 판을 이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한 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여전히 기계보다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셨어요. 논리와 창의성, 그 옆에 한국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보이십니까? 한국인은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창의성도 갖췄어요. 그래서 바둑에서도 반도체에서도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산업별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화학,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한국은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고 위기를 극복하며 강해졌으며 신뢰로 시장을 장악했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이 마비돼요.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 산업이 멈춥니다. 이게 한국의 위상입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21세기 산업의 심장입니다. 강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압도당한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죠.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코리아 이퀄 퓨처라고 쓴 글자가 보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곧 미래였죠. 교수님이 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업만 강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 문화로도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다음엔 어떻게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위 노트를 봤습니다. 적어놓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반도체 70%, 배터리 50%, 신뢰, 이세돌, 미래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역시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얼굴들이었죠.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죠. 교수님이 화면을 2분할로 나누셨습니다. 왼쪽엔 유대인, 오른쪽엔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민족을 비교하는 슬라이드였죠.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 둘 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민족이죠.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 화면에 단어들이 떴습니다. 금융, 법률, 미디어,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힘을 장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할리우드의 영화상, 주요 언론사, 대형 로펌. 돈의 흐름을 조절하고 여론을 만들며 법을 해석합니다. 이게 그들의 힘이에요. 오른쪽 화면에 다른 단어들이 떴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죠. 한국인은 실질적인 힘을 장악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땀을 흘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은 보이는 현장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국산화율 변화였어요. 2019년 0%에서 2023년 90%로 올라간 선이 보였죠. 교수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3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것도 더 나은 품질로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히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수님,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에서 앞서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의연한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노벨상은 과거의 성과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20년, 30년 전 연구에 주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요 학술지 논문 발표 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신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오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앉았어요. 태연한 척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강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경쟁과 도전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압박이 올수록 더 빠르게 발전하죠.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비교표가 떴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금융은 옮겨갈 수 있지만 기술은 뿌리를 내립니다. 유대인의 금융 네트워크는 강력하지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뉴욕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홍콩으로 돈은 움직이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다릅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수십조 원을 투자한 시설이며 수만 명의 인력이 일하고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곳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옮길 수 없어요. 교수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다릅니다. 누가 돈을 쥐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술을 쥐느냐가 중요해요. 금융으로 산업을 조종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가진 자가 세계를 움직이죠. 그리고 그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히오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며 밖으로 나갔어요. 전화 받는 척이었지만 표정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그쪽을 보지 않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한국은 홍익인간입니다.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에요. 교수님이 축구선수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호날두와 메시였어요. 흥미로운 비유가 시작됐습니다. 호날두를 보십시오. 엄청난 피지컬과 개인 기량으로 성공한 선수죠. 스스로를 갈고 닦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비슷해요. 강한 개인주의와 자기 관리로 성공했죠. 메시를 보십시오. 천재적인 재능도 있지만 동료들과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패스를 나누고 기회를 만들며 함께 승리하죠. 이게 한국과 비슷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공유를 더 중시해요. 메시는 동료와 함께 승리한다는 말,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호날두 대 메시, 개인 대 협력, 유대인 대 한국인,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문화에서 드러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문화를 내부에서만 공유해요. 폐쇄적인 네트워크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문화를 세계와 나눕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모두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방탄소년단 사진이었어요. 이들이 유엔에서 연설한 장면이었죠. 문화는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은 이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죠.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따라하며 스스로 공유합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좋아야 한다는 믿음이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옆자리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K-팝 진짜 좋잖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하는 표였습니다.
20세기는 유대인의 시대였습니다. 금융으로 세계를 움직였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바꾸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행사했지만 한국은 보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기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미래의 방식을 배울 것인가? 한국은 미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력과 공유, 기술과 문화, 철학과 실천,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히오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교수님은 그를 신경 쓰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적어놓은 단어들이 보였죠. 보이지 않는 힘 대 힘, 금융 대 기술, 호날두 대 메시, 유대인 대 한국인, 모든 비교가 한국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엔 역시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친근하고 열정적이었죠. 이제 문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이에요. 교수님이 한 학생 옆을 지나가며 물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 본 적 있나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징어 게임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죠. 바로 그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111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 성공이 아닙니다. 문화 권력의 이동이에요. 제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K뷰티 제품 써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크림이요.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품질도 좋지만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개념, 이게 서양의 화장으로 가리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중앙에 서셨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문화는 침략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습니다. 한국 문화를 보십시오. 누가 강요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배우며 스스로 따라합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매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설명이 이어졌죠.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0년 1,000만 명에서 2023년 5천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왜 배울까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친구와 대화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교수님이 다시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표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 봐야 해요. K-드라마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족의 우정, 희생, 공동체 의식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사는 삶을 그리죠. 이게 서양 드라마와 다른 점이에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음식 사진들이었어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K푸드를 보십시오.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눠 먹는 음식이에요. 찌개는 가운데 놓고 함께 떠먹고, 삼겹살은 구워서 나눠 먹으며, 김치는 담가서 이웃과 나눕니다.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음식 문화 속에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 녹아 있어요. 교수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의 국화를 아십니까? 무궁화입니다. 이 꽃이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하루만 피었다가 집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피고 그 다음 날도 피며 100일 동안 계속 핍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한 번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스크린에 무궁화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교수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어요. 무궁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죠.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 피어났습니다. 이게 무궁화의 정신이고 한국인의 정신이며 홍익인간의 실천이에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셨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궁화의 꽃말을 아십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며 아름다움을 나누는 거죠. 한국 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세계와 나눕니다. 제자리 앞을 지나가시며 멈추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기준을 만들고 세계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제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방식을 배우고 드라마 제작자들이 한국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며 음식점들이 한국 맛을 재현하려 합니다. 이게 문화 권력입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순수한 매력의 힘이에요. 교수님이 다시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매력적인가가 중요해요. 한국이 그 교과서입니다. 전쟁 없이 세계를 바꾸고 강요 없이 사람들을 움직이며 침략 없이 마음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화살표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케이팝을 춤추며 브라질 가정에서 김치를 담급니다. 이게 문화의 전파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함께 잘 살자는 철학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으시고 앞에 서셨어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을 봤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을, 전 국민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반도체와 배터리로 장악한 산업을, 그리고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는 힘을 말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 한 줄이었어요. 한국, 신뢰를 힘으로 바꾸는 나라. 교수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세계를 움직여요.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어요.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이 돌아가지 않고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움직이지 않으며 한국 문화 없이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콘텐츠가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경청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홍익인간, 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 교육이 되었고 경제가 되었으며 기술이 되었고 문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답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 지배가 아니라 공유,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게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예요. 교수님이 칠판에 마지막 글씨를 쓰셨습니다. 홍익인간, 크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쓰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20세기는 힘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신뢰의 시대예요.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신뢰를 증명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이론을 넘어선 문명입니다. 철학이 현실이 된 나라이고 약속이 힘이 된 사회이며 신뢰가 미래를 만드는 국가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 다음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순식간에 강의실 전체가 일어섰어요.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죠.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아마 감동하신 것 같았죠.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옆자리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학생들이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한국에 어떻게 가나요? 한국어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 홍익인간, 신뢰, 미래.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론을 넘어선 문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히오키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자리를 떠난 것 같았어요.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았죠.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그것도 철학으로 넘어선 거였죠. 앞을 봤습니다. 교수님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하나 답변해주고 계셨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질문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느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홍익인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철학이라는 걸 말이에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여름에 가신다면 무궁화를 꼭 보세요. 길가에도 피고 공원에도 피며 학교에도 핍니다. 그 꽃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인들이 이 꽃을 국화로 정했는지 말이에요. 하루만 피었다가 지는 꽃이지만 100일을 쉬지 않고 피어나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무궁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장미처럼 고귀하지도 벚꽃처럼 화사하지도 않죠. 하지만 끈질깁니다. 지더라도 다시 피고 비가 와도 계속 피며 더운 여름 내내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한국이 걸어온 길이에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궁화 이야기가 모든 강의 내용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도 경제위기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국은 계속 피어났었죠. 마치 무궁화처럼 말이에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기억하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홍익인간이고 그게 무궁화의 의미이며 그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언젠가 클라라 양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무궁화를 보게 되면 오늘을 떠올리실 거예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른 학생에게로 눈을 돌리셨어요. 뒤로 물러나 강의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기 무궁화가 피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강의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죠. 모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노트를 펼쳐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학생은 친구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오늘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무궁화처럼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노트북 가방을 메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히려 날아갈 것 같았죠. 가방 안엔 오늘 적은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홍익인간, 교육, 위기 극복, 반도체, 배터리, 문화, 신뢰, 그리고 무궁화.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급하게 뛰어가고 누군가는 친구와 대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 나라를 새롭게 발견한 날이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죠. 코리아 홍익인간 무궁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론을 넘어선 문명이며 철학이 현실이 된 나라이고 무궁화처럼 끝없이 피어나는 미래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언젠가 서울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궁화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꽃을 보며 오늘을 떠올리겠다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더라도 다시 피는 꽃. 100일을 쉬지 않고 피는 꽃. 세상을 사랑하는 꽃. 그게 한국이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버드의 강의실 한가운데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죠.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에서 신뢰와 철학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방향 같았습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 단순한 말이 경제가 되고 기술이 되고 문화가 된다는 게 참 놀랍죠. 작은 나라라 불리던 곳이 지금은 세계가 배우는 모델이 되었다니. 결국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연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